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글로벌 슈퍼위크라고 불리죠. 그 시장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게 아주 맞습니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는 무려 17년 만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가장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유일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지머니의 종말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결국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 디플레의 압력이 꽤 크게 나타났었던 일본 자체도 인플레의 압력을 점진적으로 좀 느끼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좀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일본 은행이 어쨌든 예고한 대로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종결되면은 뭐 엔화는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엔 약세로 그동안 재미를 봤던 일본 네. 기업한테는 악재가 될 것이고, 우리 기업은 거꾸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초완화적인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통화인 엔화의 약세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시금 엔화가 달러 대비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볼 때 대략 150에서 한 151엔 정도가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 저항 국면이라고 예.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레벨에서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이제 올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인 거 맞죠? 여전히 네, 적은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좀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던 게 일본 중앙은행이 ETF라든지 또는 리츠 같은 자산들을 매입하는 이런 양적 완화도 있긴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이번에 이제 중단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뭐 처분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또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혹시나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달러엔의 움직임들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달러엔이,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엔화 네. 강세가 될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움직인 네. 거 보니까 바로 그런 이유였군요. 네, 그동안 이제 일본 증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치로 네. 4만 선을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이번 금리 정책 변화가 어쨌든 간에 시장의 유동성 공급하는 건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금 이동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탈해 보면 한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 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글로벌 주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포기하긴 했지만 다만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긴축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엔화 약세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이익이나 전체적인 증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형성할 걸로 일단 보고 있지는 예.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긴축의 의지를 내비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ETF라든지 또는 리츠 자산을 또 뭐
매각을 한다라든지 예. 또는 기준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이 불확실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좀 현재의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피벗 정도는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던 시장이 충분히 이제 흡수를 한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빅 이벤트, 바로 어제부터 연준의 FOMC가 열리고 있죠.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동결은 뭐 다 예상했던 바고 네. 문제는 이제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요것이 맞습니다. 아주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6월부터 3회 내릴 것이다, 또는 7월부터 2회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희가 이번 FOMC는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에 발표된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꽤 경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고 예. 여전히 노동시장은 다소 좀 이질적인 모습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좀 타이트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이 좀 더 매파적인 색깔을 띌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 9월 FOMC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작년 9월 FOMC를 한 6개월 전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시장이 꽤 큰 변동성을 겪기도 했었어요. 뭐 변동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상당히 좀 네,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뭐 큰 낙폭이 또 나타나기도 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촉매제가 뭐였었냐면 6월 FOMC 때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대략 한 4.6%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9월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경제전망 요약에서는 5.1%로 약 50bp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이제 이랬을 때 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파월 의장이 각종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로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점의 스팟성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또 진화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의에도 이 점도표에 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현재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점도표에 찍히는 전체 위원들의 중간값을, 중위값을 이제 저희가 예. 이제 보는데 이 중에서 2명만 좀 더 높은 기준금리를 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 4.6%였던 이 레벨이 4.8 또는 4.9가 될 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작년 9월 쇼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조건 뭐 물가죠. 물가인데 이게 끈적끈적한 물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2%대 진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설상가상 기름값이 진짜 기름을 붓고 있어요. 최근에 이 상승폭이 꽤 컸는데 이 유가는 왜 이런 겁니까? 뭐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양측 요인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양회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새롭게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이제 올해 초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썩 나쁘지 않게 나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원유 유가에 상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절성과 관련한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예. 본격적으로 봄 또는 여름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거죠.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맞습니다. 하나요? 드라이빙 시즌은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층 요인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우디를 제치고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출시 이후에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거를 예. 3억 배럴 이상 풀었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가가 매우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 물가 내에서 보면 키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급단에서도 보면 뭐 미국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산 조치를 취하고 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동 불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 밑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언제든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 유가 상승세를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유가의 움직임이 이제 유가를 비롯한 부분에서 많은
저희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피난민 100만 명이 몰려 있는 라파 지구를 뭐 공격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네.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밤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한 2천여 명 정도의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도 파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또 대선이 끝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에서는 바로 만약에 유럽 내에서 이런 지상군을 파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확전의 일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것이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불안을 반영한 건지 어제 그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3%를 네, 넘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게 4.3% 넘었을 때 그 부담감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향후 국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 이제 10월 중순 기준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이제 10년물이든 2년물 주요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면서 예. 꽤 시장에 공포감을 이제 주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확인이 됐고 이제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울퉁불퉁한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연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FOMC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공표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의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라든지 각종 원자재 가격을 하방하는 그 하방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거꾸로 실물 지표가 조금 개선되는 맞습니다.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침체를 겪은 중국 경제 이제는 회생의 기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금융시장의 지표인 그 증시의 움직임만 봐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증시에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 근데 이제 그 부양책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소비 개선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또는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근 한 3, 4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한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인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게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에는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향후 부동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PR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런 조치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미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통화 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은 실물 경기까지 이제 미치는데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면서 네, 정 맞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네. 있지만은 뭐 당장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즘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 금 가격 많이 올랐고 또 약간 조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구리 박사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닥터 맞습니다. 코퍼가. 네. 그래서 이 구리값 상승은 세계 경기하고도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떨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 8개월 내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이제 절대적인 레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과는 좀 큰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구리 수요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구리도 받고 유가도 받고 중국 부동산도 받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푸틴이 또 당선되면서 뭐 예정된 코스였지만 2030년까지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푸틴의 러시아 뭐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승리했다고 할 때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는 뭐 중동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물가와 관련해서 이제 결부지어 볼 때도 방금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장 키 리스크는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간밤에도 나온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프랑스가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와의 격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유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위협시키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 2월달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1970년대에 발생했던 그런 미국의 물가의 경로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물가 경로를 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한 궤적들을 그리고 있고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앞으로 좀 당분간은 디스인플레가 좀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은 물가가 지난 하반기에 보였던 것처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 그런데 지금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과거 70년대에 발생했었던 물가 파동이거든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맞습니다. 쇼크.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때 당시가 이제 오일 쇼크와 관련한 내용들이었죠. 결국에는 앞서도 제가 유가가 꽤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가의 향방에 꽤 높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앞서도 유가 상승의 수요와 공급 측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외부 충격은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파월장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그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부 효과를 관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를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유가와 환율과 금리를 꼽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빅 이벤트가 이제 이 엔비디아의 GTC 2024인데 지금 현재 열리고 있고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 기존의 H100보다 최대 30배 성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 그동안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이것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제 세론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일단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죠. 월요일 장 마감 미국 시각으로 장 마감 후에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블랙웰 그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능이 월등하게 또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생성형 AI 쪽에만 이제 포커싱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전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거 적용이 아닙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산업별 적응도나 또는 채택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이 AI와 관련한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이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기조연설 끝난 이후에 월가의 주요 IB들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낸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죄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죄다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주요 IB들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000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지금 보면 대략 $900 언더에 좀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저 젠순왕 CEO 무슨 그 락 페스티벌이었던 우드스탁의 그 뭐 락스타처럼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데 아무튼 부럽기도 합니다. 자, 엔비디아 덕분에 상승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많았는데 또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별화의 원인이었죠. 오늘은 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젠순왕 CEO가
장 마감 후에 했던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주총회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수당 CEO가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고성능 칩이 가동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 국내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월등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듀얼 밴더로서 차기 후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 HBM과 관련한 테스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예. 있고 또 하나는 또 새로운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냐면 M&A와 관련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2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결국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뚫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되게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 워낙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옆으로 기었으니까 사실 2,700이 이렇게 높아 보였는데 네. 삼성전자가 열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도 한번 좀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자, 기술주를 바탕으로 상승해온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낙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해서 최근 2년 정도의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형 기술주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산업 전반에 확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라고 하는 금리 레벨, 일단 최근 뭐 20, 30년 내에 찾아볼 수 없는 그 금리 레벨에서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퀘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한 그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여지없이 계속해서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임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좀 더 아주 퀄리티 높은 상승의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AI 관련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최근에 또 주가도 약간 좀 조정받는 이런 양상을 보이니까 이 산업재 같은 이 경기 민감주도 이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높은 금리 레벨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또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이 꽤 높은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체율이라든지 기업들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꽤 타이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올해 들어서도 다시금 정리 해고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경기가 최근에는 뭐 기계나 조선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 강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일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업종의 이 기업들의 이익이 좀 더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 가시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약간 번외 질문으로 네. 비트코인이 1억 넘었다가 좀 쭉 내려왔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뭐 올해 들어서 보면 비트코인이 70%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급적인 관련한 부분에서 보면 일단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양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 4년마다 매 돌아오는 반감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슈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될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또 금융주들 목표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뭐 밸류업 기대감이겠죠. 이 주총 시즌 다음 주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밸류업이 여전히 시장의 주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관련 이제 대책들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세제 하고, 혜택 얘기도 좀 네, 총리가 이제 언급하고 지난 한 달 전에는 그런 내용이 좀 쏙 빠져 있었지만은 새롭게 이제 보완된 내용들에서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공이 기업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특히 3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업종을 보면 뭐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나 상사 자본제, 그러니까 이런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이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가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완만한 모습의 이제 그런 금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을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에 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시각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일례를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킹, 배당 귀족 뭐 이런 걸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예. 네. 뭐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찰스 슈왑의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60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문화가 또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질적 변화가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 2,700 아래에 그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뭐 삼성전자도 반등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상승하려면 어떤 뭐 좀 전제 조건이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준비한 화면 중에 국내 그 영업이익 추이가 있거든요. 올해 상장사들이 예상하는 이제 2024년 영업이익 추이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게 이제 검정색 선이고, 예. 반도체를 포함한 게 주황색 선인데, 검정색 선은 약간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황색 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끝에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 이제 반도체 영향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의 일단 센티멘트라든지 펀더멘털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는 좀 퍼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계속 이 허들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저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실례로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EPS 추정,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대략 한 15%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는 10%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기여도가 꽤 큰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갇혀있는 박스권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격에 대한 리레이팅도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이익에 대한 리레이팅이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잘 벌어야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이 시장 대응 전략, 이 FOMC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난해 7월 시점부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FOMC 성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여지가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현재 금융시장은 상당히 핫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약간 냉각되는 모습들이 여러 방면에서 좀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어적인 전략과 수단 중에 하나가 일단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종합적으로 시장 진단 잘 들어봤습니다.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